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 정말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단단히 준비하시고 오늘 출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그런 추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음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음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음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혁 보수신당의 출연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개혁 보수신당 추진에 대한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의 발언, 그리고 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름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비난을 퍼붓고, 상대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름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 보수신당 출연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의 정치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비박신당은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 정치판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헌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지인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반 총장은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 이전 개헌이 어렵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라도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돼야 된다는 입장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이런 발언은 제3지대의 제반 정치 세력을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매우 폭발력이 강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은 이제 자신이 어떤 정치 세력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제반 정치 세력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쇠붙이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이라는 이름의 자석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부터 알 수 있을 겁니다.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국립국어원이 새로 표준어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어휘들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온 까탈스럽다와 걸판지다는 사실 그동안 표준어가 아니었는데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도 표준어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법과 제도가 변해야지 법과 제도가 자신의 틀에 맞게 세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국민을 개봉시켜서 이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죠? 예, 보통 많이들 가입하실 텐데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기 저축성 보험 많이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월 보험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내년 2월 3일부터는 월 보험료 150만 원까지 내면 적립식 보험 형태로 든다면 세금을 물지 않는데 그 이상 불이익을 한다면 이자 소득세 일반적으로 15.4%를 모두 내야 하게 됩니다. 일시납 연금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현재 1인당 2억 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2월 3일부터는 1억 원 이하로 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까지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고차를 카드로 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소식도 있나요? 지금은 중고차든 신차든 카드로 사면 그냥 연말에 카드 사용액에 합산해서 공제를 받게 되죠. 연봉 25% 초과액의 일정 비율만큼 합산이 돼서 공제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우선 일단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구입 가격의 10%가 별도로 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요즘에 중고차들 사 보시면 딜러들이 현금으로 하세요. 싸게 들 테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산 금액보다 축소해서 신고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소득 공제를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10%인 100만 원이 소득 공제가 일단 되고요. 여기 신용카드 공제율이 일반적으로 15%죠. 여기서 15만 원이 세금 혜택이 돼서 만약에 나의 과표가 세금을 내는 그 지표가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소득세율이 24%거든요. 그래서 연 3만 6천 원 정도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되고요. 만약에 체크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면 공제율이 2배죠. 그래서 7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소비 심리는 지난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카드 사용액은 늘고 세금도 잘 거친다고 그러네요. 예? 이게 정말 어찌된 일일까요? 최근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올해 신조어를 조사해봤더니 월급 로그아웃이라는 게 1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급은 내 손 하나 없고 그냥 바로바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나는 소비하고 싶은,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는데 돈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는 최악인데 소비 관련 신물 지표는 괜찮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내은 2016년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보면 12월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치 100 이하인 더 비관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맞는 거죠. 94.2 정도였는데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과 같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지난달 11월 카드 승인액,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보다 11% 이상 늘었거든요. 국산차 판매량도 한 1.4% 늘었고요. 세수는 더 호황입니다. 올해 정부가 거둔 세수가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8조 원 이상 더 거친다라고 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른바 3대 세목들이 다 잘 거쳐서 내 지갑 말고는 다들 뭐 국가 곡간이나 여기저기 쓰는 돈들 많다라는 거죠. 참 세금 물론 필요한데 예? 네. 이게 참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했네요. 예? 연내 전경련에서 탈퇴하고 내년부터 전경련 회비 납부하지 않겠다 어제 공식 선언했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지만 일단 그대로 구본무 LG 회장이 지난 6일이었죠.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천을 한 거고요. KT도 어제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다른 KT도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그렇죠. 그룹은 어때요? 이미 청문회 때 뭐 삼성, SK 다 탈퇴하겠다라고 했죠. 삼성이나 SK 다 탈퇴 절차 밟을 거고 내년부터 회비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뭐 변함이 없고요. 현대차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나머지 롯데도 뭐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삼성, LG, SK가 다 나간다면 연쇄 도미노 탈퇴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경련이 사실상 해체로 가는 것 아니냐. 일설에서는 뭐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발전적 해체라든지 해체한 다음에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법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율 조작국이 되면 각종 무역의 어떤 보복을 받게 되죠. 근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정할 수 있는 법률이 2개가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무역촉진법이라는 게 있고요. 1988년에 이미 제정돼서 지금 계속 적용이 됐던 종합무역법이라고 있는데 이 종합무역법이 훨씬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신법인 무역촉진법으로 해서 한국은 그나마 외환시장 개입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서 환율 조작국은 되지 않고 관찰 대상국으로만 됐었는데 국법인 종합무역법으로 하면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국법으로 할지 신법을 당연히 신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재무부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공식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뉴스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년에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예. 동계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전 5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예, 이상화 선수가 이 내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어제 이 테렌스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이 대표 선발전을 겸한 종합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이상화 선수가 1차 레이스에서 이 38초 64를 기록해서 이 김민선 선수를 0.83초 차로 따돌렸습니다. 1, 2위 선수에게 모두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상화, 김민선 선수가 이 내년 삿포로 아시안 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 함께 출전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그 대표 선발전 끝나고 난 뒤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월드컵 시리즈에서 이상화 선수가 부진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에서 4차 대회까지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 2개 하고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면은 뭐 잘한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부진하다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바로 이 대목을 두고서 어제 이상화 선수가 그동안 1등만 했기 때문에 내게는 1등 이미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이 상위권에 있는데도 금메달 못 땄다고 부진하다고 얘기를 해서 상처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화 선수가 500m 세계 기록을 보유한 세계 정상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금메달 따지 못하면은 부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상화 선수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또 이 성적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짐작이 가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상화 선수 마음의 부담 털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NC가 외국인 타자 스크럭스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스크럭스 선수 NC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 스크럭스 선수가 NC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예. 어제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 출신의 1루수 이 제이비어 스크럭스 선수를 영입했다고 NC가 발표를 했는데, 계약 총액은 $100만. 이 스크럭스 선수는 2008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 올해 마이애미 말린스로 이적해서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2할 2푼 7리 홈런 1개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NC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이 40홈런 40도루를 기록했고요. 또 올해 홈런 40개를 터뜨렸던 테임즈 선수가 메이저리그 미러키 벅스에 입단하면서 NC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스크럭스 선수가 메꿔줘야지 되는데, 이 NC 입장에서는 이 스크럭스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올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여자 골프그 미셸 위 선수 말이에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미셸 위 선수가 2016 골프계에 놀랄만한 사건 11회 베스트 그러니까 11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선정됐다 그러죠. 미셸 위 선수가 이제 올해 거의 내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골프 채널이 2016년 골프계에 놀랄만한 사건 11개 11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셸 선수가 성적이 부진해서 추락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세계 랭킹이 현재 173위입니다. 올해 1월 이 세계 랭킹 30위였는데 173위까지 밀려나면서 이 골프 채널이 미셸의 추락을 올해의 이 놀랄만한 사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놀랄만하네요. 미셸 선수 이제 재미교포이기도 하지만 뭐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미셸 선수의 추락이 놀랄만한 사건에 포함이 된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LPGA에서 이 워낙 아시아권 선수들이 강세를 나타내니까 미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마음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에서는 한국전력이 어제 우리카드에 패배했는데 어제 패배로 이제 3라운드 전승에 실패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력으로서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이 선두 경쟁을 벌이면서 현재 2위에 올라 있는데, 이 한국전력이 어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우리카드에 패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5연승 뒤에 1패를 당했거든요. 이제 3라운드에서도 6전 전승에 도전했다가 이 마지막 경기에서 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3라운드 전승에 꽤 욕심을 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 패하고 난 뒤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겠다. 오늘 이기면은 피로도 덜했을 텐데 졌기 때문에 여파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신현철 감독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이 계속 불안한 중에 이 체감 경기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많죠. 거기다 이제 금리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새해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죠? 그렇죠. 올 10월만 하더라도 강남 같은 곳에서는 이제 과열 양상, 비이성적 과열 양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린 거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분양시장에 이런 투기성 자금들이 흘러들었고, 분양가가 이제 고공비행하고, 청약은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는 느낌? 뭐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세지고, 또 입주 물량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전국까지 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고 뭐 거래가 줄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강남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추세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는 한 4주 연속 떨어진 모양새고 뭐 거래량도 확실히 좀 줄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급매물을 중심으로 좀 거래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한 달 전에 보면은 약간 또 호가가 오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약세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국도 말씀하셨고 당국의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의 변동성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는 그렇죠. 구조니까요. 예.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투자할 때 이제 금융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것이 결국 수익률을 떨어뜨린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골고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금리로 보는 건데 기준금리는 우리가 바로 크게 못 올리겠죠. 그죠?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금리는 이제 글로벌 채권금리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면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이 대출금리가 또 상당 부분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금리만 악재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한 30% 이상 늘어나고 또 대출의 문턱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도 더 이상 부양보다는 이제 수요 관리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호재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 뭐 8할이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좀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깡통 전세 뭐 벌써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조금 깡통 전세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깡통 전세는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그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든지 경매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증금을 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황의 최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은 역전세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내주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그건 아마 내년에 좀 심각해질 거고 지금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깡통 주택이거든요. 이게 갭 투자라고 그래서 뭐 2, 3천만 원을 가지고 뭐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이제 떨어지면 전세 끼고 산다 이거죠. 전세 그렇죠. 끼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예, 전세라는 게 무이자 대출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음에 하우스푸어가 나타날 거예요. 2012년에 겪었던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푸어가 결국 이제 대출도 못 갚고 그러니까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거죠. 예, 지금은 깡통 전세는 조금은 아니다 보면 되고 지금 어쨌든 지금 어디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은 나타난 거고. 지금은 역전세난 뭐 초입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깡통 전세 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대응책이라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요새 전세 보증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 들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만 그것도 좋다고 보고요. 비용이 좀 아까우시면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전세에서 월세를 좀 돌려놓는 말하자면은 월세로 돌린다는 것은 집주인한테 돈을 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전세가 비율이 80%가 넘어서면은 뭔가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80%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흔히 말하면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80% 좀 넘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뭐 저는 부활 시대. 전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도권은 보합세, 비수도권은 뭐 약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인 전망이 그렇고요. 보합세, 약세요.
네, 근데 전세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입주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세는 당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거든요. 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집이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싸게 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죠. 경제라는 것은 양면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뭐 전세 난민, 뭐 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 진입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막상 집주인이라든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요, 내년에 미국이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보합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 금리 안 올릴 수가 없는데 내년엔. 금리를 올린다도 바로 집값이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회피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 생각보다 빨리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빠질 수 있는데 매매는 생각보다 좀 둔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통계적으로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나 약보합세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년에 부동산제도 달라지는 게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내년에 이제 그 분양을 받는 분들은 그 자금 계획을 단단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가 이제 나는 예.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텐데 이게 이제 잔금 때 담보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그 이자만 갚는 거치가 1년 이내라는 거. 종전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가 되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입주할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된다. 이 부분들은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당첨받는 것보다 집 사는 것보다 이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게 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우리 박원갑 위원께서 그 뭐 방송에서 강연하는 걸 한번 우연히 들었는데요. 예? 네. 그때 말씀하신 그게 기억이 나요. 재테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게 참 기억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집 조금 그러니까 이게 관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부동산. 일단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이 좀 빠진다면은 저쯤에서 매수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시장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울하게 볼 때는 조금은 역발상도 필요한데 아직은 역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경제 현안 생각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LG그룹이 공식적으로 정경련 탈퇴를 통보했는데. 네. 이거 뭐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LG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 SK, KT 또 국제은행도 전부 탈퇴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정경련이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련이 6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이제 정경련이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에 본산이 됐다. 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예. 정경유착하면 이제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망치는 엄청난 부정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경련 해체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구 인력이라든가 또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글쎄요, 정경련이 앞으로 중소기업 발전이나
사회 소외계층 지원 이런 어떤 사회 공익단체로 탈바꿈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방금 들은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특검이 아주 요새 바빠요. 그냥 압수수색도 뭐 사방에 해야 되고. 지금 그런데 이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이 연말 기분도 안 나고 민생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돈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이거 얼마나 오릅니까? 예, 올해 연말은 전국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워서 우울한데요. 이 와중에 지금 서민들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조리독감 AI 때문에 계란값이 50% 정도 오르고요. 또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값도 5.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도 38.4%나 뛰었습니다. 여기는 지방의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대구 시내버스 13.6%, 부산 경전철 요금 16.7%, 강릉시 상하수도 요금 30% 등 전국에서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 생활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재기나 폭리 못하게 하겠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겠다. 또 계란 제품 수입 관세 안 물리겠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업들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정리하고 명퇴당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연말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구조조정 칼바람인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금융권도 이제 문제고요. 예. 사실상 대기업들이 더 문제죠. 예. 지금 그 대기업들 보면은 그 부실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 대규모로 결국 이제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보통 30대 그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30대 그룹 보면은 올해 직원을 14,000명 정도 감원했는데 30대 그룹의 총 고용 규모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명 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것이 98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끌고 나가는 게 대기업들인데 고용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하다 하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 보면은 22개 계열사의 총 고용 인원이 21만 2천 명인데 올해 9월까지 9,50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4.3%나 줄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을 줄이니까 문제가 크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연령대가 한 40대들인가요? 그러면요, 30대, 40대 지금 연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고가 됩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유 참. 네. 그래서 말씀하신 금융권도 지금 해고한 바가 아주 거셉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KB 이제 국민은행도 2,800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다른 은행들도 지금 줄줄이 직원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뭐 기업들이나 은행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근로자 해고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들이 이거 덤터기를 근로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불만도 많은데요. 지금 임원들 보면은 연봉이 수억 원, 수십억 원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등기이사들이 이제 수십억 원 되죠, 보통. 그러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고통분담하면서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지한 노력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계부채는 점점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렇다면 이게 이 가계부채 빚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서민들 빚 갚기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빚 못 갚으면 이제 결국은 부도나는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 대출 금리가 3%대였었는데 지금 4%대로 껑충 뛰었거든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최소한 3번은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5%, 6% 얼마든지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가계부채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득은 주는데 부채는 는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44만 5천 원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실질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올해 들어서서 가계부채가 92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증가율로 따지면 7.7%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7.7% 증가인데 소득은 마이너스 0.1% 감소다. 당연히 이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층별로 가계부채를 보면은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빈곤층은 주로 생계형 대출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은데요.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금리 감면이라든가 상환유예 같은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준다든가 만기 연장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가면 정말 가계부채 폭발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휴업이나 폐업도 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면 이거 서민 경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소멸 기업 숫자가 77만 7천 개인데요. 우리나라 총 활동 기업 숫자가 555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대 무너진 것이 전체 기업의 14%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 중에서 94% 정도가 자영업입니다. 근데 자영업은 창업을 하면은 대개 5년도 안 되어서 부도가 나는데요. 특히 이제 5, 60대 그 퇴직자들이 노후 생계 수단으로 창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는요. 5년 생존율이 17.4%인데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서 2개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서민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민들 보면은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거든요. 취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해서 은행 돈 빌려서 자영업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5년 안에 대부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런 거 정말 정부로서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니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서민 경제 이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호황이라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예? 그 자본주의가 자본가들만 잘 사는 세상이다 이런 모순이 우리나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좀 많아서 건물이나 땅 사놓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자본가들의 수입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이 5년 전에 비해서 65.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근로자들은 실업당하고 그 소득 주는데 임대업 소득이 65.7% 증가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느냐, 사회가 양호가 되느냐,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건 시정회의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요? 좀 뭐 경기 침체, 민생 안정을 위해서 뭐 추경을 추진한다.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보면은 가게 빌려서 장사를 하면요. 뭐 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잘 되면은 임대료 계속 올리거든요. 올리죠. 그리고 아주 잘 되면은 내쫓죠. 네. 이런 어떤 구조화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사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추경 편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추경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이냐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조금 기운 빠지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오늘 그래도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